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객관식 문제 풀 건데요. 일단 교재는 이제 각 쟁점별로 이제 기출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상 문제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출 문제는 뭐 머릿말도 그렇고 제가 다 표시해놨지만 제가 2007년도 12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사법시험 있을 때니까 뭐 사법시험 1차 강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민법도. 그래서 그때부터 모아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뭐 옛날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교재 만들면서 뭐 기존에 있는 것들 다 좀 정리를 하면서 모아놔서 이제 그 뭐 사법시험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 예상 문제들도 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뭐 기존에 그 다른 시험이라든가 뭐 법무사 시험이나 뭐 법원행시 이런 지문들도 있을 거예요. 뭐 따로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대부분 출제했던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상 문제도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대부분 뭐 기출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저 진도를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제 기본서를 읽으시면서 이제 항상 강조를 하지만 객관식만 보는 시험이면 그냥 열심히 이런 뭐 객관식 문제집 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1차 과목 중에서도 2차랑 연계성이 별로 없는 것들은 이제 갈수록 객관식 문제집 위주로 좀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보면 되는데, 이제 민법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뭐 1차는 어떻게 뭐 운 좋게 통과할 수 있어도 2차 가서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보면 1차 붙고 2차 안 되시는 분들 보면 그 1차 때는 뭐 헌민형 위주니까 기본 강의 한번 듣고 이제 객관식 문제집 같은 거 열심히 돌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객관식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살짝 뭐 커트라인 넘는데, 그럴 때도 보면 이제 뭐 헌법이랑 형법 이런 거 잘 보고 민법은 막 60점 맞고 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2차 갖고 절대로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를 내용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를. 그럼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 뭐 문제 바로 풀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자꾸 줄이셔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자꾸 줄여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는 나중에 뭐 막판에 얇은 거라든가 뭐 강사들이 찍어준 거. 그럼 거기는 또 중요한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은 뭐예요? 뭐 아무리 뭐 어려워도 내가 아는 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판례여도 객관식 밑줄하고 주관식 밑줄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관식은 답안지에 꼭 써야 되는 키워드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밑줄 쳐야 되는데, 객관식은 뭐 아는 거는 읽고 맞출 수 있는 거는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막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된 자료들 보면 중요한 것들 위주로, 그러면 이제 아는 것만 반복하고 들어가고 모르는 건 계속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본서를 읽으신 다음에 문제는 이제 확인해 가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아는 지문들을 지워 나가는 거죠. 내가 기본서에서 본 판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다만 이제 판례들 같은 거를 요지를 이렇게 꽈가지고 좀 틀리게 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 특성상 요렇게 틀리게 내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이제 양 자체를 줄이셔가지고 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줄이셔야지 다른 사람이 줄여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지금까지 계속 뭐 10년 동안 한 대여섯 번 나온 지문이다. 그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자꾸 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막판 돼가지고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과목별로 뭐 얇게 정리된 뭐 내용들을 가지고 뭐 그런 교재들도 나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내가 다 아는 것들을 뭐 여러 번 계속 반복하고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도 아는 지문을 자꾸 지어 나가서 질적으로 자꾸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민총도 한 240페이지 되고 뭐 물건감은 조금 더 양이 들고 하겠지만, 그걸 자꾸 질적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질적으로 한 이제 민법 같은 경우 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한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 이 정도 분량이 돼서 막판에 그거를 이제 내 손 떼보던 책이 돌아가야지 뭐 그런 남이 정리해준 요약서 이런 거는 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미리 기본서를 각 이제 민총부터 채권까지 한 4회 정도, 각 4회 정도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적절한 분량으로 오늘은 뭐 법인 정도까지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기본서를 읽으시고 그다음에 문제 강의 들으시고 복습하면서 풀면서 아는 지문들은 지워 나가야 돼요. 지워 나가가지고 자꾸 이제 그 각 페이지별로 이제 모르는 지문들이 한두 개 정도 남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올리시는 거고, 문제는 뭐 여러분은 뭐 제 강의 택하셨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마무리 강의 때는 이제 최신 판례하고, 아무래도 뭐 최신 판례 중요성이 있잖아요. 최신 판례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양이 너무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뭐 미처 정의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추가 이제 지문
추가 지문을 이제 뭐 이건 자료 등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새로 추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기본서를 읽는 거예요. 기본서를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하는 것들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하고 막판에는 이제 뭐 최신 판례라든가 그런 것들 가지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급하다고 문제집만 돌리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40문제 중에 저도 이제 그 강의 준비하면서 그 뭐 기본 강의도 그렇고 요번에 문제집 만들면서 보니까 뭐 희한한 판례라든가 특히 이제 뭐 구속제 있는 판례들이 나오던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뭐 좀 다른 시험에도 나왔고 이제 서기보나 뭐 이렇게 승진 시험에 나왔던 것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판례들은 좀 단발성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판례까지 맞추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판례를 맞추려면 기본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 구속제에 있는 거 검색해서 맞추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생전 처음 보는 판례들도 있던데 그리고 또 이 민법 범위를 좀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실무적인 거, 뭐 파산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내던데, 물론 그런 건 뭐 틀리라고 내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런 것들도 뭐 재수 좋게 맞추려면 그 판례를 봐서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기본 법리를 알면 대충 이제 맞출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뭐 객관식은 50% 알면 한 70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그건 제 경험이고, 저희 때도 그렇고 지금 1차, 2차 따로 되어 있는 시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사도 보면 예전에 사법시험하고 비슷하게 이제 가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서 위주로 계속 공부하시면 특히 민법은 다른 과목은 뭐 그렇다 쳐도 민법은 지금 이렇게 안 잡아놓으면 1차 때 뭐 운 좋게 붙었다고 하더라도 2차 가가지고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수험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그 뭐 저도 그랬고 제가 체험한 거고 그다음 주변에서 많이 봤으니까 기본서를 놓지 말고 그래서 제가 따로 뭐 이렇게 뭐예요 뭐 조문 판례지 이런 거 안 만드는 이유가 그거 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봐야지 그 뭐 나중에 이제 그거 봐봤자 1차는 어떻게 운 좋게 되겠죠. 근데 2차 가서 이제 절대로 이제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 체계를 잡으신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판례들을 볼 때 분량도 줄어들고 모르는 판례를 설사 보더라도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찍을 때도 그냥 무작정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리들을 아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재는 뭐 그렇게 좀 정리가 돼 있으니까 기본서 보시고 수업 듣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는 아는 거 확실히 지워 나가고 그러니까 다시는 안 봐도 되는 거 지우고 그래서 회독서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까지 계속 이제 이체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마무리 때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저기 요 지금까지 나갔던 내용을 좀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막판에 이제 저 뭐예요 그 시험이 이제 그 8월 말인가 그때쯤 보던데 그때는 이제 그 실제 이제 한 3개년 정도 기출 문제를 그 원본과 똑같이 출력하셔가지고 그 복사식 가면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 출력하셔가지고 그냥 한 번씩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보면 그 실제 그 경기가 이루어진 현장 가가지고 막판에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뭐 기출 문제 뭐 많이 풀어보시겠지만 한 과목별로 전부 다 한 3개년 정도 그거는 이제 실전 용어하고 똑같이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 한 번씩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시험 민박해가지고. 그럼 아무래도 시험장 가가지고 조금 이제 긴장감이 좀 덜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셔가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한 시험 보기 한 뭐 한 달 전쯤에는 그 이제 과목별로 다 한 3개년 기출을 그대로 원본하고 똑같이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 뭐 그럼 대부분 이제 기출 문제 많이 풀어봐서 이제 익숙하겠지만 뭐 그래서 뭐 실제 시간을 재서 풀어볼 필요는 없더라도 그냥 쭉 한 번씩 자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시간 날 때 자꾸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실제 문제를. 그러면 조금 이제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좀 그런 낯설어지는 것들이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고 그다음 막판에 뭐 모의 시험 같은 거 모의고사 이런 거 보시던데 그건 뭐 선택의 문제니까 이제 그거 뭐 필요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민총이 한 240페이지 되니까 하루에 한 60페이지씩은 나가야 되니까 뭐 다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좀 설명드릴 내용들을 드릴 거고 설명 안 드리는 건 뭐 쉬워서 안 드리는 게 아니니까 혹시 뭐 건너뛴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질문하시면 될 거예요. 자, 진도 나가 볼까요? 2페이지에 민법의 법원인데 여기 이제 3번, 4번, 5번을 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출제가 안 되긴 했는데 자, 그래서 그 이제 2페이지의 맨 밑에 그 3번에서 보면 사회생활 규범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건 객관식으로 이제 사회생활 규범이 있는데
이제 사회생활 규범이 뭐예요? 법적 확신을 얻으면, 그래서 이제 법적 확신을 얻었는지에 따라, 그래서 법적 확신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관습법이 되는 거죠. 관습법. 그 다음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하면 뭐예요? 사실인 관습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관습법이든 사실인 관습이, 요 관습이 뭐예요? 요 관습이 사회생활 규범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법원을 통해서 법적 확신을 얻으면 관습법이 되는 거고, 얻지 못하면 사실인 관습에 불과하죠. 그럼 관습법은 뭐예요? 1조가 적용되잖아요. 1조가 적용돼서 법원이 되죠.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원이 되는 거고, 사실인 관습은 106조니까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예요? 이제 법원은 이제 법이니까 이건 법원이 직권으로, 이제 우리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주죠. 그래서 직권으로 판단해 준다. 근데 사실인 관습은 행위 기준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당사자들이 주장해야죠. 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3번 해설을 보시면 3번 해설에서 관습법이란 사회 거듭된 관념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 그 사회생활 규범 동그라미 쳐두시고 법적 확신 인식에 의해서 규범으로 승인. 그래서 이제 규범이 되는 거죠. 관습법이니까. 그런데 사실인 관습은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 규범이 아니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같지만 법적 확신에 의해서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게 양자의 이제 차이고, 그래서 사회생활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따라서 관습법은 효과가 뭐예요? 법원으로서, 그러니까 1조 말하는 거죠.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다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 효력. 그래서 뭐예요? 화살표 뒤에 제가 써놨다시피 보충적 효력설의 입장이죠. 판례는.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뭐예요? 법률행위의 의사 보충. 그게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인 거잖아요. 법관이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의사 보충에 그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개념이면서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충적 효력설은 뭐 잘 아실 거고. 그럼 이제 오른쪽에 가셔서 그럼 이제 요것만 보면 또 4번 가면 당황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사실인 관습은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사실인 관습은 원칙이 당사자들이 이제 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인 관습 중에 이제 경험칙이 있단 말이죠. 경험칙. 그래서 경험칙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경험칙은 법칙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4번 지문이죠. 4번의 해설 보면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 경험칙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 아래줄 직권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 중에서 경험칙에 해당되는 것은 법칙이어서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민소법 배우신 분들은 불료증 사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불료증 사실. 그래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중에 경험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주장할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객관식으로는. 그래서 두 판례가 충돌되는 게 아니라 사실인 관습은 범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 중에 경험칙은 법칙, 직권 이렇게. 그래서 법관이 스스로 직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판례는 그게 사실인 관습이라고 본 거잖아요. 피고 공사가 뭐 담배인상 공사 같은 그 공기업 있잖아요. 공사가 평균 임금 개념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제정하고 등등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런 것들은 사실인 관습이 아니라고 배척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평균 임금, 퇴직금 이런 것들은 뭐 노동법에서 많이 문제되니까 그 뭐 저기 우리 시험에서 그런 것까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은 별 얘기 없으면은 왼쪽 편에 있는 3번 해설인 거고요. 경험칙이란 말이 나와야 직권이에요. 그 외에는 그냥 당사자가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또 뭐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미 대법원이 관습법,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이 법정지상권에서 뭐 매매 등일 때는 관습법으로 법정지상권 인정한다고 했죠. 그럴 때는 뭐 법원, 이제 우리는 이게 관법지의 요건을 갖췄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대법원이 한 번도 이건 관습법이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5번이에요. 자, 5번의 해설을 보시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 1조 말하는 거잖아요.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 이게 원칙이죠. 그 다음 사실인 관습은 존재를 당사자 주장 입증해야 되나, 거기까지 끊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관습은, 자, 여기서 말하는 관습이 사실인 관습의 관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습법의 관습, 사실인 관습의 관습, 즉 사회생활 규범은 이런 얘기죠. 그 존보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 법적 확신에 의해서 규범으로 승인된 여부는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법원이 관습법이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것들은 뭐예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서 판사님 이거 관습법인데요. 이렇게 이제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 교재에서 보셨다시피 뭐 온천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도통행권 이런 거 판례가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당사자들이 온천권이 있다, 관습법이다, 사도통행권 있다, 관습법이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이거 관습법 아니야 이렇게 배척한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아직까지 관습법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것들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데 그게 뭐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관습법이 되는 거고 아니면 배척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온천권, 뭐 사도통행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판결지 1번의 의미인 거고. 그 다음 이제 판결지 2번에 사실인 관습은 사적 차치 인정되는 분야, 즉 임의 규정일 때는 법률행 해석 기준, 의사 보충 기준, 뭐 같은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 외의 분야에서는 강행 규정일 때는 뭐 결함이 있거나 강행 규정에서 이거는 뭐 관습에 따르도 한다라는 규정이 없는 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 정리하시면 그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객관식에서도 근데 그 정도로만 이제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도 뭐 신의칙 권리남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선행행위 자체가 이제 강행 규정 위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뭐예요? 무효잖아요. 위반. 그래서 이제 근데 그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있죠. 그래서 그와 모순되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후행행위가 적법행위일 거 아니에요. 이거 모순됐다고 했으니까. 그럼 적법행위인데 이 적법행위를 만약에 이제 금반원 위반이다. 신치 위반. 그래서 금반원에 위반됐다고 해가지고 배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배척을 하게 되면 강행규정 위반의 선행에 그냥 살아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행규정 위반할 수 있죠. 강행규정 위반해서 가만히 있으면 야 너 그거 무효야인데 그와 모순되는 적법행위를 주장했는데 이거 금반원 때문에 안 돼. 그럼 이게 살아있는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뭐 강행규정 다 이렇게 잠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금반원 위반으로 배척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판례가. 그러니까 이 법리를 알아두면 뭐예요? 결국은 뭐가 강행규정인지만 보면 되잖아요. 뭐가 강행규정인지. 그래서 그게 6번의 해설에서 이제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증권거래법 지금 뭐 이제 자본시장법 등상에 이제 무효잖아요, 무효. 그래서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인 수익 보장 약정이 뭐 투자 신탁 회사가 먼저 제의해서 체결됐더라도 투자 신탁 회사가 스스로 무효다. 뭐 후행위가 오히려 적법하잖아요. 따라서 마지막 줄에 이런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기본 법리로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뒤에 뭐 미성년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8번 넘어가서 4페이지에 8번 같은 경우 사립학교법 이런 것들이 강행 규정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8번 같은 것도 이제 이런 법리 알면 이제 한번 읽고 지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출 지문을 보시면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에 위반돼 매도 등등이 무효라는 사실 알고서 제공한 다음에 스스로 무효를 주장. 오히려 그럼 후행위가 적법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신칙이 위반된다. 아니죠. 틀린 질문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사립학교법이 강행 규정이구나. 이것만 체크하면 되고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질적으로 교재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밑줄 친 부분 해설에서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28조 위반한 경우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강행 규정이구나. 이것만 체크하면 나머지 법리는 이해됐으니까 한번 읽고 이제 지워야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두 판례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건 뭐 집행에서도 가끔씩 나오죠. 그래서 9번의 해설을 보시면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의 담보가치를 조사.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해 줄 때 이제 담보가치 조사해서 여기 뭐 누구 있는지 보잖아요. 임차인 있는지 이런 거. 근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 사실을 부인하고 권리 주장을 안겠다는 확인서를 은행에 작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친구 집이어서 무상으로 사는 거지 뭐 보증금 없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럼 은행이 신뢰하고 담보 가치를 높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매 절차에서 번복해서 나는 대항력인 임차권자다.
라고 해서 배당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이거는 뭐 선행위가 강행기준 위반이 아니니까 그 은행의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반원 신의칙 위반이 된다 이거고. 근데 이제 비교 판례는 중간에 은행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 판례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은행 직원이 오른쪽에 이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숨겼더라도 그 후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가 분명히 됐다. 그럼 이제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가 분명히 됐다. 이제 이게 키워드로 이제 객관식 포인트에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럴 때는 은행이 신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숨겼다는 사실만 가지고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원 위반, 즉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두 판례를 비교하셔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매 절차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렇게 뭐 이제 그 지문이,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이게 긴 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이제 뭐 다른 시험 문제들에서 이제 그 조금씩 잘라서 낼 수 있는 것들은 좀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하게, 그 또 요즘에 뭐 박스형 문제도 나오는 걸 봐서는 이제 좀 지문이 그 문제 자체가 좀 길어지는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A 회사는 토지 소유자의 의뢰 동의 없이, 그래서 의뢰 동의 없이 A 회사가 이제 지상물을 설치한 거죠. 상공에 고압 송전선이 통과하도록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A는 한전이겠죠. 갑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 그래서 갑이 이제 알면서, 그러니까 현장에 가봤을 때니까 송전선 서 있는 걸 봤겠죠. 악의로 매수했다 하면서. 그래서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격려하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갑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3년이 지났다. 그래서 A 회사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를 구한다. 이게 뭐 소유권에게 물청의 뭐 대표적인 사실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해설의 정답 표시는 그 문제하고 상관없이 지문이 맞으면 동그라미고 틀리면 X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해서 이제 그 문제에다 맞추면 또 헷갈리실까봐 그냥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지문 자체가 맞는 지문이면 정답에 O 표시해놨고 묻는 거하고 상관없이, 틀린 지문이면 그 지문 자체가 틀리면 X 표시하는 거니까 그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1번은 그냥 맞는 지문이라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자, 갑이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1번 지문. 소유권에게 물청이잖아요. 갑이 소유자니까. 따라서 소멸시 안 걸리죠. 그러니까 소유권에게 물청은 소멸시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지우면 되죠. 이렇게. 그 결론만 하시고. 다만 해설에서 보면 합의 해제됐을 때도, 해제에서 보시겠지만 합의 해제에 이제 법정 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다는 거는 이제 합의 해제나 법정 해제나 똑같다. 그것도 뭐 추가로 알아두시고. 그다음 2번에 갑이 송전선이 토지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 알면서 취득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용인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단순히 알았다고 해서 용인한 것이냐, 아니잖아요. 좀 이따 이제 뭐 묵시적 추인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한전을 상대로 뭐 신뢰를 형성하지 않는 한 단순히 알았다고 해가지고 너 용인한 거지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다음 3번 지문. 갑의 권리 행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인 을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 판단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죠. 어차피 뭐 자기 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4번에 권리남용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뭐 세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4번 해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번 해설 보시면 이제 일단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목적이 오직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 했을 뿐 아무런 이익이 없고, 그다음 객관적으로 뭐예요?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잖아요. 그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주관적 의사는 뭐예요?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고, 그다음 상계권 상표권은 주관적 요건 필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객관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따라서 그 마지막 밑줄 친 부분 그 얘기잖아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인될 수도 있고, 상계권, 상표권은 아예 필요 없고, 뭐 그런 판례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5번에 가셔가지고, 이건 뭐 민소법 얘기지만 이제 5번에 그 해설에서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강행 규정 이제 신의 측은 이제 강행 규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뭐 임소법 얘기고.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뭐 잘라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뭐 저 그런 사실관계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2번하고 이제 오른쪽 14번 같은 얘기고 이건 뭐 집행법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뒤에 뭐 그 저기 관련된 판례 또 기출지문 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뭐예요? 집행에서 보신 대로 뭐 갑이 을하고 벽에게 그 얘네들이 뭐 연대보증이 연대채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둘이 이제 연대채무자다. 뭐 연대보증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을이 이미 변제를 했단 말이죠. 변제. 그래서 변제를 했으면은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병을 상대로 이제 이행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근데 병은 또 뭐예요? 을이 변제한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또 서로 연락도 잘 안 하니까 이제 이행 소송에서 갑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재산에 뭐예요? 강제 집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집행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판결 받고 했으니까 3번. 그래서 이제 병이 을한테 연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야 무슨 소리냐 이미 내가 뭐 변제를 했는데 얘는 또 무슨 집행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병의 구제 방법이 뭐예요? 그 병의 구제 방법이 청구이의 소송이죠. 청구이의. 그러니까 청구이의 소송.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차 가면 서류 작성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집행에서 보신 대로 그럼 청구이의 소송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 이후 사유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청구이의 소송의 사유가 뭐예요? 이제 변제는 변정 전 사유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송에 이 소송 기준을 하면 여기서 변제를 했잖아요. 을이 변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갑이 승소 여기서 확정받았죠. 그럼 사실심 변종시가 이쯤 될 거 아니에요. 변종 후에 확정이 될 테니까.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나중에 뭐 2차 시험 문제지만 청구이의 소송에 청구 원인 쓰실 때 뭐예요? 을이 변제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변종 전 사유니까 실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청구이의 소송 사유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을이 이미 변제했음에도 그런 사실을 모르는 나한테 확정 판결 받아놓고 강제 집행. 그래서 이 집행이 세 번째잖아요. 이 강제 집행이 뭐라고요? 권리남용이다. 권리남용이다. 이걸 써야죠. 권리남용. 이거는 뭐예요? 변종 후 사유잖아요. 변종 후 사유이기 때문에 청구이송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변제했습니다.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되고 변제했음에도 강제 집행한 것은 권리남용이다. 그러니까 집행이 권리남용. 그래서 집행법에 나오잖아요. 청구이 소송의 사유 중에서 권리남용이다. 이 중요한 판례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판례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권리 남용이 될 때는 그때는 이 권리 남용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병이 뭐예요?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 병이 이제 뭐 갑이 소송 들어오니까는 이제 판결 받고 아직 이제 강제 집행하기 전이란 말이죠. 강제 집행하기 전에 병이 패소 판결 받으니까 을한테 연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야 변제했는데라고 하니까 병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갑이 이제 강제 집행 들어오겠구나라고 해서 병이 뭐예요? 이 재산을 정에게 소이등을 해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갑이 뭐예요? 이 채권을 가지고 사행치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사행치 소송. 그래서 사행치 소송도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판례가. 그래서 그 채권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게 권리남용이 돼서 청구이가 될 정도면 그 채권을 피보전으로 해서 사행치 소송권도 행사할 수 없다. 뭐 그 판례죠. 그래서 12번 지문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12번의 지문을 보시면 확정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면 청구이로 가죠. 그래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러한 갑의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으로 하는 채취권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이 재산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산을 빼돌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사행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판례가 이제 오른쪽에 뭐 판결지 1번만 보시면 되고 뭐 2번은 사실관계니까 크게 의미 없고 그 다음 14번도 뭐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취지죠. 그래서 14번도 해설에 보시면 이제 판결 확정되면 기판력으로서 존재 확정되고 집행력 발생, 기판력 범위 안에서 집행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예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니까 위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 주장으로 기망하는 등으로 실체 권리 관계와 다른 내용의 판결 취득에서 집행하는 같은 그런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민사소송은 이제 형식적 진실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은 범죄자를 처벌하니까 실체 진실을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민사소송은 형식적 진실을 밝히기 때문에 실체법적으로 뭐 채권이 없어도 예컨대 뭐 도박 채권이에요. 그래도 뭐 피고가 항변 안 하면 판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승소 판결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체적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불법행위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확정 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돼서 부당하고 알고 있었다. 그것만 가지고 불법행위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은 형식적 진실이기 때문에 아니, 당사자가 주장 안 하면 뭐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집 판결의 강제 집행의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이제 엄격하게 봐야 된다. 형식적 진실이니까. 그래서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 밑줄 친 부분 내려가 보면 강제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자 절차적 기본권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죠.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 선고되거나 재심 사유 존재 등으로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여 명백할 때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불법행위가 된다. 그런 이유로 판결 받아놓고 강제 집행 들어오면 그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판례도 이제 민소법 배우신 분들은 뭐 판결의 편취에서 이제 나오는 판례죠. 불법 손배 청구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절차적 기본권 재심 사유 여기를 이제 객관식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판결 2번은 좀 전에 본 뭐 그 얘기잖아요.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될 때는 구제 방법이 청구의 소송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판결 3번의 밑줄 친 분에 현저히 부당하고 수인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해서 등등일 때는 권리남용. 그때는 이제 강제 집행은 변종 후 사유니까 그때는 청구의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또 관련해서 똑같은 문제들, 똑같은 취지의 조문도 있고 이건 뭐 집행법 문제로도 많이 나와서 뭐 청구의 할 때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에서 해설을 보시면은 단체협약, 뭐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강행 규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사합의 내용이 근기법의 강행 규정 위반 무효일 때, 그럼 이제 선행위가 무효니까는 후행위가 오히려 적법할 거 아니에요. 무효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로 배척한다면 그 후행위가 적법하니까 강행 규정이 입법 취지 몰각되기 때문에 이제 후행행위가 오히려 적법하니까는 근반원 위반이 아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건 원칙은 뭐 좀 전에 보신 거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그 예외를 알아둬야죠. 노사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설사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무효 주장에 대해서 신의식 적용이 배제. 그래갖고 무조건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회사도 근로자도 보호해줘야 되지만 회사도 뭘 해줘야 되잖아요. 회사 망하면 어차피 근로자도 망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 물론이고 그래서 마지막 세 줄을 외우면 되겠죠. 객관식으로는. 이제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신의칙 위배에 대해서 허용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 줄을 앞에 거는 좀 전에 보신 뭐 일반론이니까 이것도 뭐 이제 객관식으로 마지막 세 줄을 추가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16번도 이제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판례가 이제 같이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서 보면 구파산법상의 부인권은 파산 채권자 보호, 그러니까 파산자의 채권자가 파산 채권자죠. 보호를 위하여 파산자 행위를 부인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뭐 채권자 취소권이랑 비슷한 제도예요. 파산재단 충실 도모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파산자하고 상대방 간의 이해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충족되는 한 파산 관자인의 부인권 행사가 본질에 반한 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이 좀 구속지 판례인데 이제 그런 것들 뭐 나왔으니까 뭐 객관식으로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18번 가셔가지고 해설해서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 그런 것도 이제 헌법에서 국배법 배웠잖아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데 국가가 소시 완성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상 책임을 이행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원인을 공무원이 적극 주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소멸시효변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됐을 뿐 공무원의 규칙사유가 없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상권은 안 된다라고 판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0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자, 20번 문제는 이제 그 행위기초론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행위기초론. 이제 법률 행위의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죠. 법률. 그럼 이제 법률 행위의 기초가 됐던 사정이 바뀌었을 때 불이익을 입은 자는 이제 객관적 사정 변경. 그래서 객관적 행위 기초론이죠.
그래서 객관적 행위 기초로는 뭐라고 했어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인측의 파생 원칙으로서 사정 변경의 원칙.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신인측의 파생 원칙으로. 그래서 사정 변경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 변경은 객관적 사정 변경이잖아요. 객관적 사정 변경. 그러면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죠. 그래서 일시적 계약 관계면 해제, 계속적 계약 관계면 해지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고팔레인 거죠. 그래서 20번은 해설을 보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됐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유지하는 것이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등등일 때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이제 거기까지 끊고요. 그게 이제 개념이면서 이걸 끊으면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죠. 아니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돼야 되고 객관적 사정 변경이고 그래서 네 번째 줄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됐던 사정을 말하잖아요. 따라서 기초가 아니었던 사정이거나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 판례에서는 이제 객관적이란 말이 빠졌는데 이제 결국 이제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 변경일 때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는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해제나 해지할 수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나온 김에 뭐 주관적 행위 기초는 뭐였어요? 주관적 행위 기초로는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착오였죠. 그래서 쌍방에 공통하는 이제 동기착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착오 파트에서 나오겠고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취소권이잖아요. 취소권. 그래서 착오니까 취소권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항상 이제 주관식 나올 때 나중에 사례 풀 때도 중요 부분 중과실을 항상 검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여기는 이제 객관적 행위 이초론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 가셔가지고 해설해 보면 당사자는 신의 쫓아서 성실히 소송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소법도 신의칙 원칙이 적용돼 있죠. 근데 어떤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이건 뭐예요? 법관이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인지 뭐 취소인지 이런 것들은 법관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평가를 달리 주장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 금반호 신의칙이 아니다. 그럼 판사가 판단할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소법상의 변론주의는 사실의 주장 책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법적 평가는 법관이 판단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주주총회 결의도 뭐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뭐 취소니 부존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평가의 문제는 법관이 할 문제죠. 따라서 원고가 1심에서는 소집 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로 주장했다가 항소심에 올라가지고 소집 절차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금반원 위반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법관이 판단할 문제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24번 어떠한 권리자가 단순한 부작위를 했다고 해서 반대 사실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추인에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나 추인한 거 아니야 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시키는 꼴이 되니까 단순히 부작위만 있다고 해서는 반대 사실 인정하면 안 되고 별도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4번 해설이 그런 맥락이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행사하지 않아서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돼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하려면 뭐 실효원칙 이런 것들이죠. 그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얘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부작위만 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뭐 몇 년 동안 계속 그만뒀다는 건 너 묵시적 추인한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죠. 또 실효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실효 원칙에 따라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별도 추가적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뭐 대리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묵시적 추인과 관련해서는 별도 사유가 있어야지 단순히 뭐 형사 고소하지 않았다, 뭐 알면서도 방치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실효됐다라든가 추인이 됐다 이렇게 인정하진 않지요. 그 다음 25번 해설 가셔가지고 계약이 해제되면 직조효과설이죠. 효력이 소급적 소멸함에 따라서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 즉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원상회복이잖아요. 그리고 548조 1항 본문은 부당이득, 즉 748의 특칙이기 때문에 현전 여부 불문, 선악 불문하고 뭐예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 거고 받은 날 당일로부터죠. 그 다음 과실상계는 언제 돼요? 체불 불법일 때만 되잖아요. 따라서 이 사건처럼 매매계약이 해제 소급적 효력을 잃는 결과 원상회복이잖아요. 체불 불법이 아니라 매매 당사자에게 동일한 재산상태 회복, 그게 이제 소급효가 있는 것이죠. 넘어가서 등등의 경우에는 뭐 과실상계 적용 안 되죠. 과실상계는 뭐 체불 불법일 때만 적용되니까.
그리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대해서 해제자가 해제원이 된 채무 불이행에 관련해서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는 사유를 내세워가지고 신의칙에 기초해가지고 과실상계에 준해서 제한될 수 있다. 이러면 사실상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는데 이제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해제는 항상 이제 계약을 해제하면 효과가 뭐예요? 해제하면은 원상 회복하고 그래서 원상 회복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그럼 이제 법정 해제권 같은 경우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게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돼도 원상 회복은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부당이득의 특칙이니까. 그래서 원상회복일 때는 다 주는 거지. 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과실상계는 몰라도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의 특칙 규정이니까 여기는 이제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과실상계가 사실상 적용되는 듯한 그 12페이지 밑줄 친 부분에 뭐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준해가지고 제한된다? 그러면 사실상 과실상계가 적용되니까 하여간 원상회복은 부당의 특칙으로서 그래서 뭐예요? 선악 불문이고 동시행 관계 있어도 받은 날로부터잖아요.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원상회복에는 이제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구의 그 얘기잖아요. 그 권리나며. 그래서 26번에 뭐 이제 사실관계 한번 보고 뭐 지우면 되죠. 법리는 그렇게 알 수 있으니까. 자, 해설을 보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소송에서 뭐 연대보증이든 연대채무보증 다 똑같잖아요. 법리는. 변종일 전에 다른 보증인의 변제 등등의 경매로 일부 변제를 받았어요. 근데 전부 지급 구하는 청구를 유지해서 그럼 이제 일부 소취하려 안 하고 승소 판결을 다 받았다는 거죠. 실체 권리관계와 달리 금원 지급 명하는 판결을 다 받았고 나머지 보증 채무도 변제로 이미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기화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제 이의를 제기했겠죠. 그랬더니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가 다시 채무자 소유 아파트의 강제 집행. 그러니까 뭐예요? 강제 집행이 권리 남용이잖아요. 그럼 이제 청구의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강제 집행은 변종 전에 소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기하로 모두 소멸된 이후에 이중 지급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의 측에 반하죠. 그래서 뭐 등등의 이중 변제를 위해 가지고 수인하는 것에 대해서 가혹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강제 집행은 권리 남용이다. 이거는 뭐예요? 변종 후 사유니까 청구이송 사유가 된다. 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청구의 소송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집행법에서 많이 나온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7번은 맨 밑에 제가 써놨는데 204조 2항이 또 은근히 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조문 한번 볼까요? 204조. 이 점유물에 문제가 나오면 204조에 이제 점유물 반환 청구가 좀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204조 점유회수, 점유물 반환 청구에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 중요한 게 뭐예요? 침탈일 때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도, 강도 등의 침탈일 때만 점유물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뭐 하자 있는 의사라도 자기 의사에게서 넘겨주면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항에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일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승계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못 갖춰도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이 이제 뭐 선의취득이나 동산 특히 문제 됐을 때 뭐 부동산이나 선의취득이 안 되니까 을이 갑의 동산을 침탈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병한테 이걸 팔았어요. 그래서 병이 만약에 을이 침탈했다는 걸 모르는 선의의 특별승계인이면 뭐 특별승계인은 매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잖아요. 선의 특별승계인이 뭐예요? 선의취득 요건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선의취득 요건 갈 필요 없이 갑이 뭐예요? 병에게 반환 청구 안 되잖아요. 204조 2항에 걸려서. 그래서 이때는 뭐 선의취득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는 실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그건 뭐 특별승계인이 뭐 대표적으로 매매 이런 게 특별승계 아니에요. 그래서 행사하지 못한다. 근데 악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병이 선의의 특별승계인이면 갑이 반환 청구가 안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점유를 침탈해서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 X 동산, 뭐 Y 부동산 마찬가지죠. 그럼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갑의 유치권이 소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즉시 소멸하잖아요. 뭐 소멸시효 문제가 아니라. 다만 204조 2항에 따라서 반환을 받으면 처음부터 점유 상실 안 한 것으로 봐서 유치권, 점유권이 살아나는데 이런 것처럼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가지고 있으면 반환 청구가 안 되죠. 그때는 뭐예요? 유치권 즉시 소멸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27번 해설을 보시면 공매 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매수한 자가 경매 절차 매수인이겠죠. 침탈하여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 이전으로 확정 판결에 의한 회복조차 곤란하게 했다. 그게 이제 204조 2항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회복하지 못한 사실 내세워서 뭐예요? 의리 갑을 상대로 너 유치권자 아니다라고 부존재 확인 소송을 구하는 것은 금반원 위반, 권리남용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침탈시켰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자기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뭐 등등이기 때문에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래서 권리남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04조 2항의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갑이 점유물을 이제 침탈당했으니까 반환 회복하면은 유치권 소멸이 아닌 건데 반환 회복이 안 되잖아요. 얘가 선의 특별 승계인이면 그럼 유치권은 즉시 소멸이죠. 그렇다고 해도 의리 침탈해갖고 소멸시켜놓고 너 유치권자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또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권리 주체로 가면은 이제 뭐 태아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태아에서는 2번 볼까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설이든 해제 조건설이든 딱 의미가 있는 거는 태아인 동안이잖아요. 태아인 동안. 따라서 출생하거나 사산이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설 대립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객관식에서 이제 뭐 학설 문제로서 뭐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어떻고 뭐 해제 조건설에 어떻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되는 법률행위 당시 여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사산이 되거나 또는 출산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이제 정지조건설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요? 정지조건설은. 그래서 이제 정지조건설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사산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제 권리 능력이 없잖아요. 권리 능력이 없다가 사산이 되면 계속 없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서 출산이 됐다. 그러면은 원래는 없다가 이제 출산이 되면 문제된 시기로 소급하잖아요.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해 주죠. 그래서 이제 소급표를 인정하는 건 뭐예요? 정지조건설이잖아요. 출생했을 때 소급표를 인정하는 건 정지조건설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해놔야죠. 그러니까 판례는 정지조건설이다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출산이 됐을 때 문제된 시기로 소급표를 인정하는 견해는 뭐예요? 정지조건설이죠. 그다음 반대로 이제 해제조건설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산이 됐을 때 원래는 있잖아요. 원래는 권리 능력이 있다가 사산이 되면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사산될 때 소급표를 인정하는 건 해제 조건설. 이제 이렇게까지도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도 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 출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산이 되면 권리 능력이 있다가 살아 출생했으니까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산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권리 능력 없고, 그다음 이미 출생이 됐다. 그럼 처음부터 권리 능력 있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급표를 인정할 거냐, 그것만 차이점이 있죠. 그럼 정지 조건설은 출산 시 소급표를 인정하는 거고, 해제 조건설은 사산 시 소급표를 인정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정지 해제의 실익은 딱 이 태아인 동안이잖아요. 출산과 사산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요때는 없는 거고, 요때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때만 이제 요 사산 출산이 결정되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됐으면 이론 구성만 달리하는 거죠. 객관식에서 그런 포인트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죠. 자, 그래서 2번에 그 지문 보시면 불법행위에 의해서 엄마와 함께 사망한 태아에게도 그러면 이제 출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손배 청구권이 인정되고 이게 아빠에게 상속되느냐? 아니죠. 어느 학설에 따르더라도. 그래서 해설에 뭐 보셨다시피 정지든 해제든 일단 뭐 살아서 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살아서 출생 못했을 때는 손배 청구권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사산이 됐을 때 그때는 다만 해제 조건설은 소급표를 인정하는 거고 이제 정지 조건설은 원래 계속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셔서 민법상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 권리능력 인정된다. 우리 법자들이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불상유인 이 네 가지죠. 그래서 유증에 관해서는 권리능력 인정되는데 태아의 할아버지가 태아에 유증한 것은 유효하지만 만약 태아가 사산됐을 때는 유증이 무효라는 점에서 정지해제는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미 결판이 났을 때는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론 구성만 달리하고. 그래서 정지해제든 살아서 이미 출생했다 또는 이미 사산이 됐다. 그때는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관에 가셔가지고 그 6번하고 7번 뭐 객관식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6번을 보면 해설에서 처분 허락받은 재산은 뭐 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분 허락받은 재산은 여전히 대리할 수 있어 배용전하는 건데, 근데 7번에서는 뭐 영업 허락은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래서 영업은 이제 거래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같은 것도 정확하게, 이건 그것도 뭐 평상시엔 당연히 알고 있다가 시험장에서 순간 착각해서 뭐 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량을 자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항상 우리도 보면 뭐 실수로 한두 개씩 꼭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틀리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셔서 그 13번 보면 미성년자 갑소유 부동산의 법정 대리인 을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갑을 대리하여 병가 매매 계약 체결. 이게 뭐예요? 대리권 남용 아니에요? 미성년자 이익이 아니라 자기나 제3자 이익을. 그래서 병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무효죠. 무권 대리도 무효, 계약이 무효. 그 매매 계약 효력은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 매매 계약이 무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대리권 남용 뭐 그 결론은 백질조이랑 단서 유추 이런 거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16페이지에 뭐 그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밑줄 바로 위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법률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고, 그 대리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5번에 요 카드 발급 법률 관계가 뭐 이제 객관식에서도 많이 붙죠. 그럼 이제 3명 관계로 판례 2개를 정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보면 병이 이제 카드 회사예요. 그 다음에 갑이 이제 미성년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친권자 후견이죠. 법정 대리인이 있죠. 그 법정 대리인.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일단 친권자, 없으면 후견인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 정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럼 이제 판례 2개잖아요. 2005년도 판례, 2007년도 판례. 그래서 이제 처음 2005년도 판례에서는 미성년자 측에서 뭐예요? 취소 사유잖아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겠다. 그럼 이제 취소권자는 뭐만 입증하면 돼요? 취소 사유만 입증하면 되죠. 취소 사유. 그래서 취소권 배제 사유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고, 취소 사유만 입증하면 되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뭐예요? 주민등록 초본 제출하면서 얘 미성년자다 이것만 입증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카드 회사 측에서 뭐예요? 취소권 배제 사유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취소권 배제 사유. 그래서 취소권 배제 사유를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예요? 뭐 학교에서 아이들 나오면 막 학교 앞에서 모여 있다가 애들한테 막 엄마 아빠 사인 위조하라고 해갖고 막 카드 발급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제 사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취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측에서 141조 단서에 따라 현존 이익만 반하면 되잖아요. 현존 이익. 그래서 이 2005년도 판례에서는 현존 이익이 뭐냐?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미성년자 사건 이제 미성년자 측에서 뭐 주장했어요? 얘네들이 카드로 뭐 가서 뭐 물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현존 이익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이제 미성년자들한테는 제일 좋으니까. 근데 대법원이 뭐예요? 이게 141조 단서도 뭐예요? 부당이득의 특칙 규정이잖아요. 부당이득 특칙 규정으로서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현존이익인데,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다. 근데 이제 이게 취소가 안 돼서 유효니까는 물건은 부당이득이 아니고 카드 대금이 안 나갔잖아요. 이게 취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익이다. 그래서 면제받은 이익으로 보고, 이거 돈이잖아요. 돈이 안 나갔죠. 그래서 금전상 이득이니까, 그래서 금전상 이득이어서 뭐예요? 현존 추정한다. 이렇게 된 거죠. 현존 추정. 그래서 아무리 미성년자를 보호해 준다고 해도 금전상 이득 현존 추정된다는 부당이득의 법리를 깨면서까지는 보호 안 해주겠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금전상 이득 현존 추정된다. 이게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죠. 그래서 2000년도 판례에서는 이렇게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건이 이제 그 2심에 있었는데, 2심에서 이제 변호사가 이걸 보고 힌트를 얻은 거죠. 그럼 이걸 취소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걸 취소. 그럼 이걸 취소하면은 물건은 부당이득 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요거는 이제 민소법 쟁점인데, 그 마지막에 관련 판례를 써놓은 게 그 얘기예요. 취소하겠다고 이제 2심에서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2000년도 판례가 선고될 때 이 2007년도 판례는 이제 2심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심에서 요거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2심 판사가 요거 이제 민소법 얘기인데, 이걸 왜 인지 주장하냐. 그래서 이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다.
그래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이제 각하를 시켰는데 대법원이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소법 쟁점도 가끔 뭐 저 지문에 나오니까 이제 실공방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니까 이제 그 변호사들이 머리 써가지고 이걸 취소한 거니까 이거 늦게 제출한 거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갔잖아요. 다시 내려가가지고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또 뭐요? 이거 금반원 위반이다라고 판례가 본 거죠. 2심에서 다시. 그러니까 성년자인 것처럼 와가지고 그 카드 긁어놓고 왜 취소하느냐. 그래서 이제 신뢰 형성했기 때문에 금반원 위반이니까 취소 안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 다시 뭐예요? 금반원 위반 아니라는 거죠. 선행위 자체가 뭐예요? 능력에 관한 규정 다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뭐 속임수 써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한 이제 그 카드로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 취소하는 것이 금반원 위반 아니다. 선행위 자체가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을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금반원 위반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럼 취소가 됐을 것 같은데 처분 허락 받은 재산으로 본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처분 허락 받은 재산으로 봐서 결국은 그래서 취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실공방은 아니지만 이제 그리고 금반원 위반도 아니지만 처분 허락받은 재산.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씩 아르바이트해서 벌었고 그래서 카드 결제 대금이 한 달에 60만 원 안 넘어갔죠. 그래서 처분 허락받은 재산으로 봐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취소가 안 된 거다. 그 판례 두 가지고 요거는 뭐 민소법 문제니까 혹시나 또 뭐 이제 지문에 끼어서 나올까봐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16페이지 맨 밑에 판례를 보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거래하다가 이용 계약을 취소. 그러니까 이걸 취소한 거죠.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그때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데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놓은 거잖아요.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매매 계약은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하고 그 다음에 카드 회사하고 가맹점 간의 계약도 유효하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계약이니까. 따라서 발행인이 가맹점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맹점은 손해보는 거 없죠. 이제 미성년자한테 물건 주고 카드 회사에 대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카드 회사는 통장에서 돈을 빼가야 되는데 이게 취소가 돼서 통장에서 돈을 못 빼가게 생겼죠. 그래서 카드 회사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두 줄에 이제 지급으로서 신용카드 회원은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여기죠. 면제받는 이익이고 그래서 오른쪽에 금전상 이득이기 때문에 현전 추정이 된다. 이 두 가지가 이 판례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두 번째 줄 그래서 이 판례 2007년도 판례죠. 행위문역자 제도는 사적자치라는 기본 이념을 도구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자 행위문역은 옛날에는 거래안전 제도로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의사문역자는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의 의사문역자는 잘 모르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제 아무리 천재여도 19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성년자다. 그래서 이제 거래 안전을 보호해주겠다. 이게 처음에 이제 그 보통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거래 안전이냐? 이제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거래 안전을 희생시키라도 무능력자, 즉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래 안전 제대로 봤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3자가 보호가 안 되니까. 따라서 이러한 성격 등등을 비춰볼 때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하지 아니냐고 신뢰했더라도 신뢰가 뭐예요? 이 가맹점의 신뢰가 정당한 신뢰가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법대 동의를 요하는 것은 강행 규정, 즉 능력에 관한 규정들은 다 강행 규정으로 보죠. 그러니까 뭐 금반원 법리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내려가서 동의 없이 체결한 미성년자가 법대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금반원 위반이 아니다. 선행위 자체가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될 것 같은데 판결지 2번에 이제 법정 대리의 동의는 명시 묵시 불문하고 그래서 뭐예요? 처분 허락받은 재산에서 아르바이트 60만 원씩 벌었던 그 사안인 거죠. 그래서 뭐 판결지 3번이 그 얘기잖아요. 이제 등등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분 허락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뭐 신용카드를 이용하든 뭐 현금으로 쓰든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판결이 4번에 그 당시 20세가 성년자였으니까 월소득 60만 원 범위 안에서 이제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그 아랫줄 처분 허락받은 재산으로 봐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취소가 안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판례. 그다음 관련 판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민소법 얘기인데요.
미성년자의 카드 이용 취소에 따른 부당이익 사건에서 항소심에 이르러서 동일한 쟁점의 대법원 판결이 그 첫 번째 2000년도 판례가 나온 거죠. 판결 취지를 토대로 개별적인 매매 계약, 그 가맹점과의 계약 취소 주장을 새로 2심에서 했을 때 이게 늦게 제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보고 연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소가 돼야 미성년자는 물건을 부당이익으로 돌려줄 테니까. 그래서 뭐 저기 마지막 줄에 위 주장이 고의 중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공방 각하를 시키면 안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종합적으로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판례를 보신 다음에 복습하실 때 이제 지문을 다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는 거는 지우고 이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춰서 양을 줄여야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는 뭐 객관식에서 의미 없으니까.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17번으로 가서 보시면 자 이제 입증 책임은 이제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는 취소 사유잖아요. 지금 보신 대로 뭐예요? 지금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A가 만약에 취소를 한다.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이제 민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40조 한번 볼까요? 취소권자. 취소는 형성권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유. 사유도 있어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자 이런 사람들의 뭐예요?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취소권자인지 여부 사례 같은 거 나오면 취소권자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되겠죠. 상대방은 또 어디 있어요? 142조에 있잖아요. 142조로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상대방과 관련해서는 취소권자는 뭐만 입증하면 돼요? 취소 사유만 입증하면 되죠. 취소 사유. 그럼 B는 취소권 배제 사유. 그래서 취소권 배제 사유를 입증하죠. 이게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조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뭐 동의 없다, 뭐 저기 속임 쓴 거 아니다. 그런 거 입증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미성년자다. 이거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럼 B가 배제 사유로서 뭐 속임수 썼다, 뭐 동의받았다, 처분 허락받은 재산이다 등등 이런 것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진다. 그다음에 취소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09조 착오잖아요. 그러면 A는 뭐예요? 이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럼 B는 뭐예요? 이거 막으려면 A의 중과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중과실이면 이제 착오 취소가 배제되니까. 그 다음에 14년도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다.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착오해서 보시겠지만 그래서 뭐예요? 중과실로 착오한 자도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지문이 나오면 잘 봐야죠. 이 출제자가 뭘 냈는지. 그래서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는데 상대방이 이 착오 취소자의 이제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으면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제 중과실이 있는 자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이걸 물은 건지 지문을 보고 상대적으로 잘 봐야죠. 이거를. 뭐 명확하게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중과실이면 취소를 못 하는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 착오 취소권자의 중과실을 알면서 이용했다. 그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과실의 착오자도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어느 걸 물었는지를 상대적으로 지문을 봐야죠.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뒤에 착오에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18페이지에 그 17번 해설을 보시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 동의받은 점에 입증 책임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배제 사유를 입증하는 거죠. 상대방이. 그래서 이제 취소권자는 취소만 입증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1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죠.